코로나 확진자가 된 만두는 보름 동안 집에만 갇혀 있었습니다. 집구석에 먹을 게 없어서 비상용으로 사놓은 통조림만 먹었다고 하죠. 아침은 옥수수, 점심은 참치, 저녁은 햄, 야식으로는 번데기. 통조림은 재난시 비상식량으로 쟁여놓을 만큼 유통기한이 길죠. 그런데 여러분, 썩지도 않는 이런 통조림 음식을 먹으면 코로나랑은 관계없이 그냥 골로 가버릴 것 같지 않으신가요? 오늘의 교양만두는 통조림에 대한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알아봅니다. 18세기의 프랑스 병사들에게는 총만큼이나 중요했던 것이 바로 냄비였습니다. 뼈와 힘줄이 많은 질이 좋지 않은 고기를 보급받았고 벽돌처럼 딱딱한 빵은 씹어먹기 힘들 정도였기 때문에 이것들을 먹을만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냄비에 집어넣고 잡탕찌개를 끓여야 했고 여기에 불을 피울 땔감까지 필요했죠. 당시 나폴레옹 군대의 특징은 뛰어난 기동력이었는데 한 끼를 먹을 때마다 이렇게 불을 피우고 요리를 하다가는 전투에 나서기도 전에 쥐지칠 것 같았죠. 나폴레옹도 심각성을 느꼈는지 프랑스 산업 장려협회를 설립해서 음식물을 장기 보관하는 방법을 찾는 컨테스트를 주최합니다. 여기에 걸린 상금은 무려 12,000프랑. 단 음식을 소금이나 설탕에 절이는 방법은 쓰면 안 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파리에서 제과점을 운영하던 니콜라 아페르는 모든 동물성, 식물성 재료를 수년간 보존하는 기술이라는 책을 통해서 병조림을 소개하죠. 하지만 파손이 쉬운 유리의 특성상 전쟁터에서는 크게 사용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기 영국도 음식물 장기 보관법을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요. 식민지를 늘려가던 차에 병사들이 잇따라서 괴혈병과 영양실조에 걸리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사실 컬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고 대항해 시대가 열린 300년 동안 군인이나 선원들의 음식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배에 싣는 음식이라고는 소금에 절인 고기나 수분을 제거한 비스킷 정도였는데 이것들도 보관에는 한계가 있었죠. 이런 상황에서 1810년 영국의 피터 듀란드라는 인물이 병조림의 단점을 보완한 통조림을 개발해 특허 출원을 합니다. 통조림은 곧장 전쟁터로 보급되었으나 어이없게도 뚜껑을 열 방법이 없었다는데요. 어이가 없네. 칼을 이용해서 뚜껑을 쑤시다가 빡친 군인들이 총으로 통조림을 박살내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죠. 통조림의 따개는 이로부터 45년이 지나서야 발명되었습니다. 당시 통조림의 뚜껑은 납땜으로 밀봉 처리를 했는데 자칫하다가는 이승탈출각이었습니다. 1845년 영국의 프랭클린 탐험대는 약 8천여 개의 통조림을 들고 아시아 항로를 찾아 떠났다가 전원 사망했는데요. 이들의 시신을 확인한 결과 인체에 치명적인 수준의 납성분이 나왔고 심지어 식인의 흔적까지 있었다고 합니다. 따끈한 밥이랑 먹으면 2공기는 그냥 뚝딱인 스팸은 1937년 미국의 정육업체인 호멜푸드가 개발했습니다. 인기가 별로 없는 돼지고기 어깨살에 몇 가지 첨가물을 넣어서 반죽을 한 햄인데요. 호멜푸드는 이 통조림 햄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 상금 $100를 걸고 공모전을 열었다죠. 양념된 햄이라는 뜻의 이 말을 줄여서 스팸이라는 이름이 됐습니다. 이 스팸은 제2차 세계대전과 함께 판매량이 개떡상합니다. 미국이 유통기한 길고 들고 다니기 쉽고 열량까지 높은 스팸을 전쟁 보급 식료품으로 택했기 때문이죠. 미국은 전후반 군인, 민간인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스팸을 무료 나눔했는데요. 어느 정도였냐면 당시 전쟁터에 비가 오면 다른 연합군의 참호는 진흙밭이 됐지만 미군은 스팸 캔을 바닥에 깔아서 단단한 땅을 밟았다는 썰까지 있답니다. 이때 전쟁에 뿌려진 군용 스팸의 양은 약 68,000통, 우리가 지금 먹는 340g짜리 캔으로 환산하면 약 2억 캔 정도라고 합니다. 그렇게 스팸은 부대찌개의 민족인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하와이와 괌, 오키나와 등 미군 주둔지에도 퍼지죠. 특히 하와이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스팸에 대한 사랑이 거의 종교 수준이라는데요. 인구가 120만 명에 불과한 이 섬에서 매년 700만 개의 스팸을 먹어치운답니다. 스팸 시장의 큰 손이죠. 일종의 주먹밥인 스팸 무스비는 편의점부터 레스토랑에까지 판매될 만큼 하와이에서 보편화된 음식이고요. 매년 스팸 축제도 열린다고 합니다. 특이한 건 하와이 맥도날드에서는 아침 메뉴로 스팸과 달걀, 밥을 세트로 판매한답니다. 매일 3,000개 이상 팔리는 인기 메뉴라고 하죠. 지난 2017년 하와이의 오하우 지역에서는 마트마다 스팸에 자물쇠를 걸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8개월 동안 약 15,000건의 스팸 도난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인데요. 하와이에서 스팸은 생필품과도 같고 인기가 좋은 만큼 현금화할 수도 있어서 강도의 대상이 될 정도라고 합니다.
1819년 한 북극 탐험대가 휴대했던 콩스프와 소고기 통조림이 무려 92년이 지난 1911년에 발견됐습니다. 놀라운 건 내용물의 상태나 맛에 아무 이상이 없었다는 것이었죠. 유통기한이 이 정도라면 함유량 중에 8알 이상은 방부제가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드는데요. 하지만 우려와 달리 통조림은 멸균과 밀폐 기술을 이용한 무방부제 식품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말한 아페르의 병조림을 예로 통조림의 음식 저장 원리에 대해서 설명해 보자면, 일단 음식물은 공기 중에 있는 미생물에 의해서 부패가 일어나죠. 아페르는 음식물이 든 병의 입구를 코르크 마개로 막아서 미생물이 침입하지 못하게 하고, 이 상태에서 병을 뜨거운 물에 가열해 병 안에 있던 미생물들을 모조리 죽여버린 것이죠. 활용 점정으로 코르크 마개 주위에 촌농을 떨어뜨려서 완전 밀폐시킴으로써 미생물의 씨를 말려버립니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통조림의 제조 방식도 사실 이 원리를 여러모로 진화시킨 것인데요. 단백질이나 식이섬유, 무기질 등의 영양소는 열에 의한 영향을 적게 받기 때문에 통조림 제조 과정에서 영양이 파괴되는 일도 없고요. 연구에 따르면 신선한 원재료가 있을 때 통조림이 되기 전과 후의 영양 성분 차이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다만 통조림을 먹을 때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퓨란이라는 발암 물질인데요. 퓨란은 단백질이나 탄수화물이 있는 식품에 열을 가하면 발생하는데, 멸균 과정에서 이 퓨란이 생길 수 있고 통조림의 경우 용기의 상층부에 위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인 것은 퓨란은 휘발성이 강해서 뚜껑을 열고 10분에서 15분 정도 기다리면 자연히 사라진답니다. 안전하게 통조림 용기를 개봉하고 나면 다른 용기로 옮겨 담으시면 좋고요. 또 통조림을 먹기 전에는 용기가 혹시나 부풀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음식물이 부패해서 가스가 생긴 것일 수도 있고요. 찌그러짐 등의 균열이 있으면 그 틈으로 미생물이 침투할 수도 있으니 이건 역시 갖다 버리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통조림은 세계 각국에서 다양하고 엽기적이기까지 한 모습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통조림은 1892년 일본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복 통조림이었고요. 1933년 전북 김제에서는 참새 통조림을 특산품으로 만들기도 했죠. 저는 구독자님들을 향한 제 사랑을 통조림에 오래오래 감사합니다. 교양만두였습니다.